동남아의 하늘이 불길로 물들었습니다.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야망이 만든 전쟁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며 영향력을 넓혔고 일본은 평화를 외치며 침투했습니다. 모두가 이 전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이익이 아닌 신뢰를 택했고 총성이 아닌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정치적 쇼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에서 으르렁거리는구나 생각했죠. 15년 동안 이 지역을 분석해온 제게 이건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첫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차 포신 폭발. 7명 사망. 중국제 무기가 발포도 하기 전에 터진 겁니까?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국경선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컬린입니다. 영국 국방부를 거쳐 지금은 방콕에서 동남아 안보연구소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2년째죠. 제 책상 위엔 위성 수신기 3대와 모니터 6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화면들을 들여다보며 전쟁의 신호를 읽습니다. 국경의 움직임, 군대의 배치, 정치인의 발언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저는 냉정한 분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냉정함이 깨졌습니다. 2025년 12월 새벽 4시 12분. 태국 국경 수비대로부터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제7기갑여단이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였죠. 저는 즉시 위성망에 접속했습니다. 프레아비히어 사원 인근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건 전차 12대와 장갑차 20여 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컬린. 우리 이사단이 응전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면전?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포격이 시작된 겁니까? 새벽 4시 47분 첫 폭발이 포착됐습니다. 태국군 진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의 122mm 곡사포였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포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지휘소, 통신탑, 보급로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새벽 5시 23분 두 번째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국군 제9기갑대대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차 8대가 전진 중이라는 보고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T4. 중국 제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태국군이 2017년부터 도입한 무기였죠. 저는 그 전차의 사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5mm 활강포, 복합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현대전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51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태국군 제9대대로부터 긴급 신호가 왔습니다. VT4 1호차 포신 폭발. 7명 사상.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요? 포신이 폭발했다고요? 저는 즉시 열화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VT4 전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포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포도 하기 전에 터진 겁니까? 저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른 VT4 전차들을 확인했습니다. 3호차도 멈춰 있었습니다. 5호차도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태국군 연락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VT4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포신이 과열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열? 첫 발사에서 과열됐다는 겁니까? 새벽 6시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태국군 병사가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VT4 전차의 포신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VT4 전차의 포신이 불꽃처럼 갈라졌습니다. 강대국의 신뢰가 함께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숫자로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냄새도 소리도 없는 데이터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위성 화면 속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불빛은 단순한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모두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전면전 발발. 중국제 전차 폭발 사고. 저는 뉴스 화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VT4가 터졌는지,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말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중국 무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VT4 전차의 수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49대, 파키스탄 300대 이상. 그런데 문제 보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전차는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전장에서 무너진 겁니까? 저는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 초기 평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공황이다. 강대국의 무기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의 공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이상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국경선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VT4 전차의 포신이 하늘로 터져나갔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첫 불길은 총구가 아니라 신뢰에서 터졌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전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시점에 양국이 충돌한 겁니까?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정치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태국 군부의 지지율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 부패 스캔들, 민주화 요구. 군부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택한 겁니까? 12월 5일 오전 방콕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을 지키자. 캄보디아의 침략을 막아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직된 겁니까? 저는 SNS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해시태그를 추적했습니다. 태국 수호, 국경사수, 군부지지. 12월 4일 오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자발적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준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탄약보다 빠른 건 여론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침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침략. 양국 모두 상대를 침략자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군부의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전쟁 전 32%에서 47%로 급등한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따라갔습니다. 완벽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태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분노를 표로 계산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놈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훈 마네트. 훈센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2023년 총선 이후 집권했지만 정통성 논란에 시달려왔죠. 그에게도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의 선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프레아비 히어는 우리 땅, 조국 수호는 신성한 의무.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SNS엔 애국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국기를 든 아이들, 군복 입은 청년들, 눈물 흘리는 노인들. 모든 게 완벽하게 연출돼 있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정치 일정을 대조했습니다. 태국은 2026년 3월 총선 예정. 캄보디아는 2028년 총선이지만 훈 마네트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정권 안정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도구다. 12월 6일 국제 언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BBC는 동남아의 화약고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습니다. CNN은 중국 무기의 신뢰도 논란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양측 민간인 피해를 다뤘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자극적이었습니다. 폭발 장면, 울부짖는 가족, 불타는 건물. 클릭을 유도하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현지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같은 논조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침략, 태국의 정당방위, 군부의 영웅적 대응.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 외교적 해결은 시도했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의 영토 야욕, 캄보디아의 자주권 수호, 역사적 정의 실현. 모든 매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중계를 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내정 불간섭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형식적인 성명만 읽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즉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공허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실질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성명을 무시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정치가 만든 전장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군사행동이 아니다. 여론조작이다. 국경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정권의 거울이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전쟁을 통해 지지율을 올리고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SNS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양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쓸어버려라. 태국 놈들을 몰아내자.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12월 7일 태국 방콕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캄보디아에 굴복하지 말자. 사람들은 군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봤습니다. 군복 입은 장성들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지지로 전환시킨 겁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그를 살린 겁니다. 저는 양국의 경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증시는 6% 하락, 캄보디아 통화는 8% 폭락, 외국인 투자는 즉각 철수됐습니다.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올랐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전장은 스크린으로 옮겨갔다. 총알보다 빠른 건 여론이었고 폭탄보다 강한 건 선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치가 전장을 만들었고 전장은 정권을 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은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300km 떨어진 국경에선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계산으로 말입니다. 저는 허무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까?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장으로 내모는 게 정치입니까?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그래프도 여론조사도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조차 정치적 자산으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석가라는 직업이 싫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두 번째 폭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국군 제12기갑대대 소속 VT4 전차였습니다. 포신이 또다시 터진 겁니까? 저는 긴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3명 사망, 5명 중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발포 직후 포신 과열, 내부 폭발.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국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VT4 전차 49대 중 8대에서 포신 균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추가로 12대는 사격 통제 시스템 오류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대. 전체의 40%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VT4는 태국 기갑 전력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핵심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군 내부 통신을 모니터링했습니다. VT4 투입 중단, 대체 전력 검토, 중국 측의 긴급 항의.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캄보디아 측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군도 VT4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전차였죠. 저는 위성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제3기갑여단 소속 VT4 전차 3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까? 12월 9일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병사가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VT4 전차 앞에서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포탑은 반쯤 열려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 전차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무기가 터진 게 아니라 자존심이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적 검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술적 검토라니요?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VT4 전차는 중국 북방공업의 주력 수출품이었죠. 태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14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총 800대 이상. 그런데 품질 보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기술하자 발생 시 90일 내보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90일? 지금 전쟁 중인데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에 VT4를 팔았습니다. 같은 무기를 양측에 판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양쪽에 총을 팔았고 그 총이 양쪽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기 외교입니까? 12월 10일
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T4 전차의 안전성 문제로 운용을 일시 중단한다. 저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굴욕이었습니다. 태국은 중국제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전장에서 무너진 겁니다. 태국군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위해 일부 전차 운용을 보류한다.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우리도 중국 전차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두 나라의 성명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적국끼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사기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VT4를 타고 싶지 않다. 이건 관 속에 들어가는 거다. 중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무기보다 위험한 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병사였습니다. 캄보디아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병사가 익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우린 전차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적보다 자기 무기가 더 무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신뢰성 위기.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방산 수출의 그늘을 다뤘습니다. 로이터는 전장에서 드러난 품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바로 중국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서방의 음모론이라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는 VT4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기술적 오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1일 파키스탄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파키스탄군도 VT4를 대량 운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전차 전면 재점검을 결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제 전차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방산 기업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북방공업 주가가 12% 폭락했습니다. 중국 항공공업도 8% 하락했습니다. 중국 방산 섹터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총알을 팔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패자는 누구입니까? 태국도 캄보디아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았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VT4 폭발 사고 총 11건, 사망자 23명, 부상자 47명, 운용 중단 대수 34대,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무기가 아니라 강대국의 무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겁니다. 며칠 뒤 중국 대사관 앞 시위 영상을 봤습니다. 방콕에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중국은 책임져라. 우리 아들을 돌려다오. 유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철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중국은 값싼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선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두려워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입니까? 적이 아니라 아군 무기가 병사를 죽이는 전쟁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뢰가 희생됐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장복 입은 군인들이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서 있었죠. 문제는 그들의 군복이었습니다. 위장 패턴이 캄보디아군과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가슴팍에 작은 패치가 보였습니다. 일장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저는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평화지원훈련단 파견. 50명 규모의 교관단이 푸놈펜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평화지원? 전쟁 한복판의 평화지원이라니요? 일본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중계를 켰습니다. 일본은 오랜 우방국인 캄보디아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위대가 인도적 지원을 합니까? 그들은 군인입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일본의 동남아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캄보디아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해왔습니다. 도로, 교량, 항만, 전력망. 캄보디아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일본 자금으로 건설됐죠.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총 원조액 50억 달러 이상. 캄보디아는 일본에 빚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원조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일본 캄보디아 협력 협정을 확인했습니다. 항만 사용권, 자원 채굴권, 군사훈련 협력.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영향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그 영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된 겁니까? 저는 과거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2000년대부터 캄보디아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PKO 명목이었죠. UN 평화유지 활동. 표면적으론 평화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군과의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훈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신, 정보, 지휘체계. 군사 핵심 분야였습니다. 태국 측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캄보디아 군사 개입을 우려한다. 저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우려. 표현은 약했지만 의미는 강했습니다. 태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책임 있는 국제기여라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인도적 지원의 모범 사례라 보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비판적 시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군 기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작전 지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이 캄보디아군 지휘소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도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었죠. 저는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작전 좌표였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일본 방위성의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위대의 캄보디아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답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평화 지원 활동에 국한됩니다. 평화 지원? 전쟁 중인 나라에서 작전 지휘소에 있는 게 평화 지원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원조로 관계를 쌓고 훈련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위기 때 개입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동남아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거죠. 캄보디아는 그 전략의 거점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콩강 유역, 남중국해 인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일본 정부가 내건 기치였죠. 표면적으론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론 중국 포위망 구축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포위망의 한 골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청년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은 우릴 돕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온 거 아닌가요?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우리 친구다.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다. 의견이 분열됐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동남아를 점령했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분이었죠. 저는 당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아시아 해방을 외쳤지만 실제론 자원 약탈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남아 노인들은 일본군을 기억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캄보디아 개입에 대한 대응.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태국이 미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까? 저는 지역 안보 구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중국은 VT-4 폭발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태국은 불안해했습니다. 미국은 관망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조용한 침투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평화라는 이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조와 훈련, 그리고 위기 개입. 이게 21세기 방식의 영향력 확대였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종종 가장 조용한 무기가 됩니다. 방콕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지역 전체는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기, 일본의 원조, 미국의 동맹. 동남아는 강대국의 체스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성이 멎을 때 그들은 서류와 계약으로 전장을 차지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전선 전체가 침묵에 빠진 겁니다.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통신 신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꺼져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자연적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겁니까? 태국군 통신탑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곡사포 공격이었죠. 저는 폭격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50m 높이의 철탑이 휘청이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태국군 제2사단은 지휘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공군의 폭격으로 주요 중계소가 파괴됐습니다. 저는 피격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시엠립 북쪽 15km 지점. 캄보디아군 제3여 단의 통신 허브였습니다. 폭격 이후 여단 전체가 고립됐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신이 끊긴 순간 명령도 양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돈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병사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 아군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포만 남았습니다. 첫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군 포병대대가 캄보디아군 진지를 향해 포격했습니다. 그런데 좌표가 잘못됐습니다. 포탄이 민간 마을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현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무너진 가옥, 불타는 농경지, 울부짖는 주민들. 저는 화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간 작전 중 아군 보급 차량을 적으로 오인했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탑승자 9명 전원 사망.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신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만 할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보급망도 무너졌습니다. 통신이 끊기자 보급 트럭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자를 전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일부 부대는 며칠째 식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탄약도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난민이 쏟아졌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검은 점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 우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50만. 한 도시 인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저는 현장 활동가들과 연락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의료품도 식수도 부족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저는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태국 T-50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측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공격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건물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통신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스캠 조직의 거점이었죠. 불법 도박과 사기를 운영하던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태국 민간시설 폭격. 캄보디아 내 중국인 거주지 피격.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국민 보호 촉구.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인 폭격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스캠 조직에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태국의 폭격으로 그들도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분노했습니다. 태국이 우리 국민을 학살했다. 선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태국 규탄, 학살 중단.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고국의 가족들이 걱정됐던 겁니다. 연락도 안 됐으니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통신만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인 폭격도 난민도 시위도 모든 게 정보의 부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건 총이 아니라 대화인데 대화할 수단조차 사라진 겁니다. 국제적십자가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죠. 저는 회의 중계를 켰습니다. 양국 대표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도 실패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였죠.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양측의 자제만 촉구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제기구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습니다.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고 난민은 늘어갔고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교신의 실패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위성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선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탄 전령이 없으니 아무도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이 죽으면 남는 건 침묵뿐이다. 전쟁을 멈출 기술은 있었지만 멈추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통신은 무기가 아니라 대화의 수단인데 양측 모두 그걸 먼저 파괴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결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00km 떨어진 곳에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신 신호가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꺼졌던 좌표들이 하나씩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수비대, 캄보디아 제3여단, 민간 중개소. 차례대로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즉시 태국군 통신부에 연락했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신호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캄보디아 측에도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같았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누군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 복구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군 지휘망, 다음 민간 중개소, 마지막으로 보급 통신선. 누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제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BBC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통신망 복구 중. CNN은 익명의 기술팀 개입 추정이라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두 추측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그 데이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통신 기록, 네트워크 접속 이력, 복구 신호 패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통신망 곳곳에 남아 있었죠. 공개 데이터베이스엔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싱가포르 통신연구소 박사였죠. 이 코드를 아십니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이건 군용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민간에선 쓰지 않는 방식이죠. 상당히 정교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특정할 순 없지만 동아시아 계열로 보입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2023년 나토 기술 세미나 자료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군사 통신망 기술.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 시리즈는 높은 복원력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차세대 프로토콜로 평가된다. 그런데 개발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복구되자 전선이 변했습니다. 오발 사고가 급감했습니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모두 지휘부와 연락이 됐습니다.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사고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통신 복구 전엔 하루 평균 8건, 복구 후엔 1건 이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줄었습니다. 포격 전 좌표 확인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병사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무작정 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포격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신이 전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난민 구호도 시작됐습니다. 통신망이 살아나자 구호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가 물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활동가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통신이 생명줄입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이 발언했습니다. 익명의 기술자들 덕분에 통신망이 복구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중계를 봤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복구했습니까? 대변인은 대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팀으로 보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복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작업 속도, 암호화 방식, 우선순위 배정. 모든 게 군사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VT4 폭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개입할 여력이 없었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관망 중이었습니다. 유럽은 멀었습니다.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그러다 한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동아시아 기술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군사통신 기술 선진국. 목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나라. 군사 장비 수출에서 신뢰도를 강조하는 나라.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 과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 통신망 사이버 공격 시 익명의 기술팀이 복구를 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필리핀 태풍 피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갑자기 복구됐는데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죠. 패턴이 같았습니다. 조용한 개입, 완벽한 복구, 그리고 침묵. 저는 네트워크 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코드 옆에 또 다른 표시가 있었습니다. 무결성 프로토콜. 저는 이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무결성, 신뢰, 윤리. 누군가 이런 가치를 기술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게 그냥 코드명입니까? 아니면 철학입니까? 저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결만 남겼습니다. 칭찬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걸 고쳤습니다. 진짜 영웅은 데이터를 복원하고 생명을 이어붙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말입니다. 통신망 복원율을 확인했습니다. 98%. 거의 완벽했습니다. 파괴됐던 시설 대부분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이 수치 뒤엔 수백만 명의 안전이 있었습니다. 오발 사고를 막고 난민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게 한 숫자였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서명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전쟁터에 왔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끊어진 선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통해 생명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멈췄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총성보다 강했습니다. 신뢰는 가장 조용한 무기였습니다. 방콕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살아났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은 소리 없는 곳에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이들은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휴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발표였죠. 생중계를 켰습니다.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총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즉시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국경선엔 여전히 양측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은 포신을 겨눈 채였습니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서명은 했지만 총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태국군 현장 지휘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휴전 명령이 전달됐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성이 멎었지만 병사들의 손은 아직 방아쇠 위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기자가 보낸 영상을 봤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휴전이라지만 우린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쏠지 모르니까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평화는 종이 위의 약속이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국제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BBC는 역사적 휴전 합의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동남아 평화의 새 장이라 띄웠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명식만 봤습니다.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고 외쳤지만 총구는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일본 총리 모두 평화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화려한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없었습니다. 현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 지역에 가는 겁니다. 저는 방콕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지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고집했습니다. 취재 허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통과시켰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엔 쓰레기만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휴전이라며? 그런데 왜 총소리가 들립니까? 태국군 초소로 갔습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포성이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쐈습니다. 우리 진지 근처에 떨어졌죠. 우발적 발포라고 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발적? 아니면 시험입니까? 저는 망원경으로 국경 너머를 봤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가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 한 대가 포신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쏠 겁니까? 몇 초가 지났습니다. 포신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휴전은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초소에 머물렀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휴전이라는데 왜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쏜 겁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발포는 없었습니다. 조명탄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렸습니다.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저쪽도 불안한 겁니다. 우릴 감시하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상대를 믿지 못했습니다. 평화란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저는 국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연기가 가셨습니다. 포성도 멎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엔 아직 화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복구팀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지뢰 제거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국경선에 접근했습니다. 지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탄 파편을 수거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땅엔 전쟁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탄피, 혈흔, 부서진 장비. 평화가 왔다지만 전쟁은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한 복구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정리하려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지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처에 묻혀 있었습니다.
휴전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참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양측 군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휴전 이행 점검이었죠. 저는 참관했습니다. 태국 대령과 캄보디아 대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표정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만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 병력 철수 계획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양측은 각자 돌아갔습니다. 저는 태국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휴전을 믿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는 국경을 바라봤습니다. 저쪽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휴전 첫날. 서명은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총을 내려놓는 것? 아니면 적을 믿는 것? 둘 다 어려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초소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소대장이 배웅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여기가 어떤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5시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휴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긴 여정의 시작.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건 서명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말입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국경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휴전은 종이 위의 약속이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전쟁 중이다. 평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전쟁을 목격하고 온 눈엔 평화로운 도시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런던이었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위성 영상, 통신 기록, 군사 보고서. 수천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VT4 전차가 폭발하던 날. 중국의 신뢰가 무너지던 순간. 저는 그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강대국의 무기가 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값싼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일본의 평화 지원단이 들어오던 날. 원조라는 이름의 영향력 확대. 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침투였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평화도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기던 날. 혼돈과 오발 사고. 저는 그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17명의 민간인, 50만 명의 난민.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통신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복구되던 날. 저는 그 순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위성 로그를 열었습니다. K-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왔고, 조용히 고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과거 사례를 다시 찾았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그리고 이번 태국 캄보디아. 패턴이 같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나타나고 복구하고 사라졌습니다. 보상도 칭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신뢰의 전쟁. 보이지 않는 영웅.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정했습니다. 조용한 힘.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신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짜 힘은 총이 아니라 신뢰였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중국의 실패,
일본의 계산, 미국의 방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일한 누군가를 적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제시했습니다. K 시리즈 프로토콜 98% 복원율.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통신 복구 후 오발 사고 87% 감소. 민간인 피해 92% 감소. 난민 귀환율 65%.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결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는 작성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겨울비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였지만 멈춘 건 신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강국은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았다. 원조를 제공했다.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춘 건 그들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끊어진 선을 이었고 그 선을 통해 대화가 흘렀고 대화는 총성을 멈췄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썼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영웅의 이름이 아니라 연결의 흔적이었다. 무결성 프로토콜. 신뢰의 약속. 그것은 단순한 기술 코드가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신뢰를 기술에 새긴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였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생애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처음으로 전쟁이 가르친 것을 이해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화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 서로를 구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래는 힘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다. 신뢰를 쌓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그 진실을 증명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제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힘, 현대전쟁에서의 신뢰.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의자의 기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미끼로 선택할 때 끝난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나토 본부, UN 사무국, 주요 싱크탱크, 그리고 몇몇 언론사. 이 이야기는 알려져야 했습니다. 세상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욕심도 분쟁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총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록 신호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았고 일본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미국은 관망했고 유럽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이윤도 영토도 칭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끊어진 것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강국은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나라라는 것을.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